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발사됩니다. 그런데 느린 화면으로 보면 미사일이 공중에 떠오른 뒤 뒤늦게 점화가 이뤄집니다. 이는 발사관 밖에서 추진체가 점화되는 콜드런칭 발사 방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국산 무기와 마찬가지로 천궁 역시 서방권 무기의 특성과 동구권 무기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한 한국형 무기체계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이 채택한 핫 런칭과 달리 콜드 런칭이 채택된 이유로는 천궁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궁2에 대한 극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야 1티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패3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천궁에 대한 세계적인 신드롬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상징하며 한국 방산 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궁의 탄생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기술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천궁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별화 요소와 독창적인 파생점을 갖게 되었으며 러시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궁기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기술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2가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불과 2에서 3년 전인데 벌써부터 도입국은 물론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천궁을 도입한 사우디와 UAE에선 성공적인 운용으로 칭찬 일색인데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미국산은 비싸고 러시아제는 구매할 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상외로 천궁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고 납기일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에서 40km, 최대 속도 마하5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현재 천궁을 운영 중인 중동 국가들의 방공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패3 미사일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향후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요격 시스템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천궁의 원천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로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천궁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불곰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물입니다. 불곰 사업은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군사 기술을 이전하게 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주로 탱크와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추진체 기술, 요격 미사일 기술, 공기부양정 기술, 복합장갑 기술, 워터제트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군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여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천궁 개발에서 러시아 기술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주로 미사일의 추진체 및 요격 시스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수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통해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의 요격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기틀을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량을 통해 천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궁의 성능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 덕분만은 아닙니다. 천궁은 초기 모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현대화된 전자장비를 결합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본적인 러시아 기술을 기초로 삼아 이를 대폭 개량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천궁의 요격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천궁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별화 요소와 독창적인 파생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궁은 패3와 달리 유도 시스템과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방어 지역 내에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패3와 천궁은 요격 목적이 유사하지만 외형적인 차이점이 큽니다. 패3는 다탄두 형태를 가지며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천궁은 저고도 및 중고도 요격에 특화되어 있고
설계면에서도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한국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천궁은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높은 파편 확산율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요격 대상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요격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한 것으로 천궁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격 범위를 넓혀줍니다. 패3가 극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면 천궁은 폭발 방식에서 오는 범위 확장을 통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더구나 천궁은 최신형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빠른 요격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며 지형적 한계가 있는 한국의 방공체계에 완벽히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LIG 넥스1이 천궁을 포함해 4종의 무기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천궁의 성공을 예측한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UAE 국방부가 바로 천궁 미사일을 구매했음을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수출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UAE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129억 디르함, 달러로는 35억 달러 규모의 거래라며 거래액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이 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배치2 세척의 건조비와 맞먹는 금액인데요. 현재 천궁은 개량을 통해 최첨단 중거리 미사일 천궁2로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군 부대에 배치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존재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정도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또한 미국제 패트리엇, 패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강국 이스라엘은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대공무기 체계인 천궁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궁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의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 탄도탄 요격고도 15km인 패3 미사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가격은 35%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 패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고 패3 MSE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환산해보면 패3는 약 50억 원, 패3 MSE는 약 70억 원대 달하는데요. 반면 천궁 미사일은 약 12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직격탄두를 채용하고 유효 사거리와 탄도탄 요격 고도를 크게 늘린 천궁2 미사일도 가격이 약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천궁의 타겟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궁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방산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하였다고는 하나 천궁이 보여준 성과는 한국 연구진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술적 도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패3와의 성능 비교에서 천궁이 동등하거나 일부 성능 면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천궁은 또한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동 등지에서 천궁의 판매가 성사되며 한국 방산의 신뢰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추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차세대 미사일 및 방공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나 미국 랜드 연구소가 미사일 기술 강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인정했듯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기술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군사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8,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처럼 한국 역시 누리호 ICBM이 8,700km 비행에 성공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 러시아뿐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군사 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목표 명중 장면까지 다 보여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뿐이며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실제 성능에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이를 북한의 ICBM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극명한데요. 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과 반도체, 고순도 텅스텐 합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만 봐도 우리의 ICBM 기술력이 몇 배 더 우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을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협업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훨씬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에 있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도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보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룩한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과 청홍의 성공은 향후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청궁이 보여준 우수성은 미국 패스리와 비교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강력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9일 브라질 미사일 영상입니다. 한민국 천무와 브라질 아스트로스는 다목적 로켓 발사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양을 살펴볼수록 차이점이 큰데요. 천무의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지만 아스트로스는 최근 버전인 구경을 무려 300mm까지 확장한 이후에야 겨우 150km를 달성했을 정도로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것도 후기형의 경우고 여전히 브라질 육군의 주력인 180mm 아스트로스의 경우 사거리는 30km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사거리가 짧다면 정확도라도 높아야 할 텐데 전술한 것처럼 GPS 유도체계 개량 사업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을 만큼 아스트로스의 명중률을 천무와 비교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미 천무는 탄도미사일급 유도로켓을 통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적재량 및 발사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무는 한 번에 최대 12발의 유도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아스트로스는 300mm 버전의 경우 단 4발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어 발사량 면에서는 천무에 뒤처집니다. 다만 8기통 280마력 벤츠 차체의 도입으로 기동성과 재장전의 신속함은 아스트로스의 유일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무가 적의 방공망이나 이동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로켓으로 전략적 타격 시스템이지만 아스트로스 현행 버전의 유도 체계는 구소련제의 성능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성능은 어떨까요? 세계 각국의 내전과 주요 군사 훈련에서 보여준 아스트로스의 망신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엔 예멘 내전에서 자체 폭발한 아스트로스의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으며 이라크 전쟁과 앙골라 내전에서 미국의 포격에 산산이 부서진 아스트로스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육군과 실시된 세아라주 포르탈레자 훈련 또한 대표적 예인데요. 브라질의 자랑스러운 아스트로스가 적 해군의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수행 중 해안포 역할을 담당하고도 6발의 로켓 중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고작 20km밖에 고정된 목표물 타격에 실패한 아스트로스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180mm 버전 아스트로스의 스펙상 사거리가 최소 32km 이상임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해병대가 포병대대 내 대한미사일 포대를 구축하려는 이유도 아스트로스에게 해안포의 기능을 기대한 것인데요. 이 정도 명중률로는
발사 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아스트로스의 배치가 상정된 지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선박의 출몰이 잦은 긴장도가 높은 전략 요충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최소한 제3세계에서 다양한 실전을 거쳐 국제성 명성을 쌓아온 아스트로스가 0%의 명중률을 보였다는 것은 브라질 방산업의 망신인 동시에 자국 군대조차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브라질 언론은 아스트로스의 결함이 아닌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변수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에둘러 표현했는데요. 이는 분명 부분적으로나마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다연장 로켓은 날씨와 진동 등 외부 환경이나 운용 숙련대에 따라 타겟팅이 부정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변명에 가까운 방어 논리인 이유가 이 정도 변수는 언제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86년 개발된 버전의 아스트로스보다 훨씬 구형 체계인 한국형 다연장 로켓의 원조 K136 구룡조차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해안포로서 활약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은 1986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여전히 현역으로 운용 중인데요. 36발의 로켓을 초당 2발에 발사할 수 있지만 조립 및 전과정이 수동인데다 초기형인 K30 로켓탄의 최대 사거리가 23km, K33 로켓탄이 36km에 불과해 국내에선 순차적으로 퇴역 조치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군과 합동훈련 중 구룡의 성능에 반한 필리핀 군부가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고 마침 천무를 도입한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고구룡을 필리핀에 인도한 것입니다. 구룡의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 육군은 해군에도 구룡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미 2018년 10월 시점에서 2대 구룡을 공여받아 운용시험을 했으며 2019년 8월에 4대를 더 정식으로 도입해서 2019년 10월 현장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의하면 구룡 5대가 육군, 1대가 해병대, 12대가 해군에 공여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필리핀으로 건너간 중고구룡도 노후화로 퇴역을 앞둔 시점에 아스트로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으니 브라질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스트로스의 롤모델이 러시아였고 당시 국제정치 역학상 브라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든든한 자발적 배후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1년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다양한 중국산 무기에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는데요. 중국은 너그럽게도 브라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자원 채굴권도 받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만큼은 브라질이 중국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브라질은 세상의 비웃음에도 자국산 개발을 수십 년째 지속해온 데다가 브라질산과 중국산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국내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로 중국이 제공하려는 PHL-03 원정화점포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제 BM-30 스메르치의 복각판인데다 오히려 다양한 탄두를 운용하는 아스트로스의 유연성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은 몇 년 전 중국인민해방군 71 집단군 예하포병여단이 고비 사막에서 실시한 대규모 포격 훈련에서 PHL-032 사거리와 명중률을 모두 놓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중국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대 구경인 300mm 버전의 PHL-03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 모의 표적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각 로켓의 표준 무게 800kg, 탄도무기 280km의 파괴력에 집착했기 때문인지 자체 표적 기능을 가졌음에도 명중률은 형편없었습니다. 다만 원래 주 용도가 원거리보다는 입마살상용, 특히 티베트 지역에서의 봉기를 무력 진압하기에 안성맞춤인 무기로 클러스터 탄두를 기준 한 개 포대가 일제 사격 시 최대 67헥타르, 무려 20만 평의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이 중국처럼 독립을 주장하는 자치구를 둔 공산국가도 아니고 내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니 PHL-03의 기술을 도입한다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텐데요. 오히려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성능 위주의 하이마스나 천무를 도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술 이전의 까다로운 미국보다 천무는 국산화율 90%에 달하는 순수 국내 기술에 기반한 무기 체계라 할 수가 있는데요. 천무는 브라질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중 가장 현명한
유명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아스트로스는 자국 방위 산업의 도약을 상징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기술적 완성도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 면에서 한국의 천무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올해도 천무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더욱 돋보이는 존재로 빛을 발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